1시간 만에 통하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1시간 안에 제가 정리를 한번 슉 해드릴 거예요. 먼저 1과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과목인데요. 이 과목의 핵심은 뭐냐면은 운영체제 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건 일반적으로 윈도우즈,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도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들의 특징, 그리고 명령어,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알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문제 나오는 거는 뭐 4개에서 6개?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에서 뭘 알아야 되느냐? 네, 운영체제 이 개론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운영체제는 일단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많은 작업을 처리하는 게 좋겠죠? 처리 능력은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 결과를 받아볼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응답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당연히 많이 늘어나면 좋겠죠? 사용 가능도의 증대. 그 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게 작업을 처리하느냐,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겠죠. 요 4가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윈도우즈 운영체제이고, 윈도우즈에서도 윈도우 10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윈도우 10은 홈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나뉘어져요. 홈 버전은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가장 가볍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말합니다. 프로페셔널 버전은요, 홈 버전의 기능 그대로에 플러스 성능 향상과 보안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프로페셔널만이 갖고 있는 기능을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라커가 있어요. 비트라커는 디스크의 암호화를 지정한 것입니다. 암호화 기능이 들어있어요. 즉 디스크 파티션에 일반 하드, 외장 하드, USB 드라이브에도 암호화를 설정할 수 있어요. 암호화를 지정하면은 외부의 어떤 해킹에서 어떻게 됩니까? 보다 안전하게 나의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 있는데 얘는 컴퓨터 작업 환경에 어떠한 변화도 없이 데이터 유출을 막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데이터 접근하는 거 차단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라커, 윈도우즈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이 2가지는 프로페셔널의 고유 기능.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떡하니. 뭐가요? 비트라커가. 읽어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기능 써요. 이렇게 점수 이번에 5점짜리 다 5점이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그래서 윈도우 10 프로페셔널 버전의 모는 128비트 키에 CBC 모드에서 이런 거 우리 몰라요. 이런 말 몰라요.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해 데이터를 보호한다. 그리고 가장 핵심어 외장 하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더라도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한다. 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답은 뭐? 비트라커. 영어로 써야 됩니까? 예, 비트라커.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예요. 여러분 윈도우즈 나오기 전에 MS-DOS가 있었거든요. 명령어만 입력해서 작업을 처리했던 거죠. 근데 이 DOS 다음에 윈도우즈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뭉뚱그려서 윈도우즈 기본 명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DOS 명령어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카피는 파일을 복사하는 거 이 기능들 보이죠, 여러분? 이거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DEL 이건 딜리트 삭제, DIR은 바로 파일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이게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rename, REN은 파일의 이름을 바꾸는 거. type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move는 이동하는 거. find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거. md는 make 디렉토리, 디렉토리 만드는 거. cd는 change 디렉토리, 디렉토리 변경하는 거. rd는 remove 디렉토리, 디렉토리 제거. cls는 clear screen, 화면의 내용을 지워달라. 데이트, 날짜와 시간, 포맷, 디스크 포맷, 체크 디스크, 디스크 상태 점검. 요 정도 명령어들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마세요.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랑 비교해요? 짜잔, 바로 유닉스 주요 명령어. 유닉스, 리눅스 명령어 거의 비슷해요. 자, 이 명령어들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도스하고 연결합니다. change mode는 chmod, 얘는 파일의 사용 허가 및 파일 디렉토리 속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ls 보이세요? list, 얘는 지정한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파일 목록, 바로 도스의 dir 명령과 같다. 됐죠, 여러분? cp, copy예요. 파일 복사 명령. 얘는 도스의 copy와 똑같아요. mv, 얘는 파일 및 디렉토리의 이동 또는 이름 변경 나오죠? move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삭제, 파일 삭제는 도스는 del, 얘는 remove, rm.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줘요. 도스의 type과 똑같은 유닉스는 cat. 고양이 아니에요. cat. 그 다음에 cd는 디렉토리 경로. 이거는 도스의 cd하고 똑같아요. mkdir, make 디렉토리. 얘는 윈도우의 md와 똑같아요. rmdir은 바로 remove 디렉토리, 디렉토리 제거, rd와 똑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pwd는 현재 디렉토리에 뭘 표시한다? 경로. 요거는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호 아니야? 암호는 그 아래 패스워드.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가 현재 시스템에 접속했을까? 후, 사용자 표시. 핑, 얘는 연결 상태. 셧다운, 작업 중인 상태를 체계적으로 종료합니다. 킬, 프로세스 강제로 종료. 클로즈, 파일 닫기. 보이죠, 여러분? 이런 애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도스, 즉 윈도우 명령어와 비교해서 외우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갈게요. 데이터베이스는요,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어떤 업무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억장치에 대용량으로 저장해 놓고 불러다 쓰는 거죠. 자, 이 DBMS의 뜻을 알아둬야 됩니다. 얘는 파일 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인 자료의 종속성과 중복성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에요. 데이터의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어떤 역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DBMS의 특징, 기능 세 가지.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눈여겨보시면 돼요. 정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 타입, 구조에 대한 정의, 데이터 이렇게 이용합시다. 이용 방법. 그 다음에 조작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삽입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내용을 변경하는 갱신. 그 다음 데이터를 검색하는 거, 조회. 이런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게 조작. 제어는 여러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무결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됐죠, 여러분?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건 시험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밖에 나올 거 없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영어로 알아두세요. DBA. 얘는 DBMS의 전체적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책임자 또는 그룹을 말해요. 데이터의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을 결정합니다. 시스템 보안과 무결성 책임져요.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데이터 사전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됐죠, 여러분? 요 하나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나왔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은요, 크게 세 가지, 관계형, 계층형, 망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실무에 쓰는 건 관계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요, 릴레이션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여러분이 담고 있는 서로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묶어 놓은 거, 이게 사원 테이블 또는 사원 릴레이션 이렇게 불러요. 사원 릴레이션의 구조는 각각의 열,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서명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들이 있어요. 이들을 릴레이션 스키마 구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항목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 이들을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테이블은 릴레이션 스키마 또는 릴레이션 스킴 줄여서요. 그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또 하나 이겁니다. 릴레이션의 구성. 이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 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사명. 이들을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애트리뷰트, 속성. 그리고 이 속성에 들어가는 각각의 데이터들, 사원번호는 4자리 숫자만 와야 돼. 성별은 문자 한 자리만 와야 돼. 이런 것들 있죠. 이거를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즉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들, 값의 범위, 이것을 도메인 이렇게 불러요. 애트리뷰트에서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 도메인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한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애트리뷰트는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다 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행의 이름, 여러분 요 한 줄, 각각의 애트리뷰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한 줄이 만들어져요. 이 한 줄을 레코드 또는 행 또는 튜플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이 사원 릴레이션은 모두 애트리뷰트가 몇 개입니까? 사원번호, 이름, 성별, 부서명 몇 개? 4개의 애트리뷰트. 그리고 행은 레코드는 몇 줄? 001 황재영 남자 기획관리 하나, 002 손미란 여자 마케팅 2개, 003 유지우 여자 기획관리 3개. 그럼 모두 몇 개 행? 3개 행. 이걸 좀 더 똑똑한 말로 3개의 튜플이 있다. 말 되죠? 그리고 이 튜플이 모두 3개니까 튜플의 가장 큰 값, 튜플의 개수 3개, 이것을 카디넬리티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카디넬리티.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이 그림 딱 보여주고요. 이거 똑같은 그림은 아니죠, 당연히. 이 릴레이션의 차수가 몇 개냐? 차수는 뭐냐면 디그리, 애트리뷰트의 개수. 애트리뷰트 개수가 몇 개입니까? 4개. 그래서 차수가 4개. 카디넬리티는 얼마입니까? 행이 3개 행이니까 카디넬리티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차수가 4개. 애트리뷰트는 하나, 둘, 셋. 카디넬리티 3개. 된 거죠? 그래서 애트리뷰트 개수는 차수, 행의 개수는 카디넬리티.
됐어요.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의 종류. 저는 이 키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는요, 여러분, 그 데이터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한 그러한 필드 또는 필드의 집합을 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은 슈퍼키, 기본키, 이런 것들 있죠. 자, 이 중에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는 후보 키가 있어요. 한 테이블에서 유일한 성격과 최소성을 만족하는 키를 후보 키. 이 후보 키 중에서 하나를 띡 뽑아서 기본 키로 지정합니다. 이 기본 키는요, 후보 키 중에서 선정되어 사용되는 키로 절대로 빈 공백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중복도 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기본키, 무결성, 기본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기본키는 반드시 널은 비어있는 칸. 예. 그래서 이 널 값을 가질 수 없고 중복도 될 수 없어요. 기본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개체 무결성 이렇게 불러요. 제약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where의 키는 흔히 릴레이션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하고, 그러니까 한 개 테이블에선 필요 없어요. where의 키가. 근데 이 테이블에서 또 하나의 다른 테이블을 이렇게 연결하고자 할 때, 이 테이블의 내용이 다른 테이블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우리가 다른 테이블을 참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속성 B가 동일한 도메인상에 정의되었을 때 A 속성을 외래키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말 머리 아파요. 한마디로 참조라는 말이 나오면 외래키로 여러분이 답을 하면 돼요. 즉 이쪽 테이블에서 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해야 된다. 그럼 참조가 되는 그 필드 있죠. 그 애를 외래키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체키는 후보키에서 기본키를 뺀 나머지가 바로 대체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IP 주소 아시죠, 여러분? 예. 이 IP 주소가 기존에는 32비트의 IPv4였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너무너무 급속히 발전하면서 IPv4가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IPv6가 등장을 합니다. IPv6는 몇 비트? IPv4가 32비트라면 IPv6는 128비트의 16진수로 표기한다. 그리고 각각 4개의 16진수를 뭘로 구분한다? 콜론으로. 이 말 자체를 알아두세요. 저는 얘가 시험에 언젠가 꼭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의 부담을 줄였으며 누가요? IPv6가 네트워크 부하를 분산시키고요. 보안, 인증, 라벨링, 데이터 무결성, 데이터 비밀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IPv6에 3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각각 유니, 애니, 멀티, UML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IPv6의 주소 형식 보세요. 16진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128비트요. 자, 그리고 저는 OSI 7계층은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정보 처리 기능사의 사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에 당연히 나왔고요. 자, OSI 7계층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각각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OSI 7계층인데요. 가장 아래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요거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멀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요거. 물리 계층은 말 그대로 물리적,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특성을 갖는 물리적 특징을 규정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오류 없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하고 오류 제어, 흐름 제어, 중요한 건 프레임이란 말이 나오면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계층의 네트워크는 그 각각의 데이터 쪼가리, 데이터를 전송할 때 큰 덩어리로 보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오류에 취약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게 잘라서 보내는데 그 자른 조그만 덩어리를 패킷이라고 불러요. 패킷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할 네트워크예요. 그러면 이 패킷 단위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전송하기 위해선 경로를 선택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IP가 등장합니다. IP,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4계층의 전송 계층은요, 시스템 종단 간의,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오류 수정, 흐름 제어를 수행해서 신뢰성 있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바로 전송 계층에 필요한 프로토콜이 TCP와 UDP가 있어요. 이번 시험에 바로 이거 이제 나왔는데 TCP, UDP 얘네들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CP는 바르고 즉 얘는 처음부터 데이터를 보낼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결이 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에러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아주 모범적인 스타일이고요. UDP는 데이터 보내기 전까지 미리 네트워크 연결 안 됩니다. 안 되고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제서야 어때요?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른 루트를 찾아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에러 제어 이런 거 없어요. 에러 체크 안 합니다. 그냥 빠르게 전송하는 게 목적인 게 UDP.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뭐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듣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그런 것들에 많이 쓰이는 프로토콜이 UDP예요. 그 다음에 세션 계층 하면은 여러분 무조건 동기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동기 제어, 데이터 회복 이 말 나오면 세션. 표현은 암호 압축, 구문 검색 이런 말이 나오면 표현. 그 다음 7계층의 응용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바로 응용. 그래서 텔넷, 뭐 FTP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응용 계층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IPv4로 작성된 IP 192.168.43.1에 사용된 비트 수 이런 말 나오면요, 여러분 이 IP 읽을 필요도 없어요. IPv4는 32비트예요. 그러니까 답은 32. IPv6는 128. 이렇게 딱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OSI 7계층 중에 TCP, UDP 프로토콜이 포함된 계층 뭐라고요? 전송 계층.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와요. 풀 수 있겠죠? 1과목 끝. 2과목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인데요. 시험에 C 언어, 자바, 파이썬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파이썬은 나오지 않았어요. C하고 자바. 몇 문항이 나왔냐고요? 6개가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이 C 언어는요. C하고 자바 누가 더 많이 나왔냐고요? C가 더 많이 나왔어요. C는 이 C 언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당연히 유리해요. 근데 몰라도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C 언어 뭐 문법을 다 알아야겠다. 나중을 위해서 알아두면 좋겠지만 이번 시험 패스가 목적이라면 구조만 알면 돼요. 이 C 언어나 자바는 결과값을 쓰는 거 또는 빈칸 넣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C 언어는 이렇게 샵 인크루드 이렇게 헤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달 때는 슬래시 별 하고 주석 내용. 주석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메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C하고 자바 모두 다 메인 함수가 있어야 돼요. void main 이렇게. 또는 int main 이 앞에는 데이터 타입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블럭이 시작되고 블럭이 끝납니다. 그리고 블럭 안에
여러분이 실행할 프로그램 내용을 코딩하면 되는 거예요. printf는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함수가 됩니다. 가로 안의 내용을 출력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자,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고요? 궁금하죠?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 알고리즘에 대해서 예전 시험에서는 그 알고리즘을 모르면 시험 포기. 이게 공식이었는데, 알고리즘은 C 언어 프로그램과 함께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온 유형인데, A 값을 입력받아요. 그래서 짝수하고 홀수 이거 판별하는 판별식 요거 가로넣기 문제 나왔거든요. 요거랑 제가 근데 여기 다 써놨어요. 뭐냐면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는 판별식을 너가 알고 있느냐, 안다면 써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10은 짝수, 20도 짝수, 40도 짝수, 24도 짝수. 그죠? 짝수의 공식. 자, 짝수이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해당 숫자를 2로 나누면 돼요. 그렇죠? 2로 나누어서 여러분 10을 2로 나눠봐요. 몫이 5, 나머지가 얼마죠? 0. 그 다음에 30을 2로 나눠봐요. 나머지 얼마 나와요? 제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순서도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A라는 값이 예를 들어 30이라면 30을 2로 나눈 나머지, 이때 나머지를 표시할 때 MOD라는 기호를 씁니다. MOD, 이거는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 뭐랑요? 0이랑 똑같으면, 그렇다면 yes 선을 타고 내려와요. 짝수를 출력하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끝내요. 그렇지 않아요?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아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홀수를 인쇄하고 쭈루루루루루 내려가서 AND를 만나 끝내요. 이 뜻이에요. 이거를 C 언어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이걸 보고 그대로 코딩하면 A, B,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세요. A를 입력했습니다. A를 2로 나눈 나머지, 여러분 이 나머지 연산자는 C 언어에서는 %를 써요. 이게 나머지를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참고로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제가 빨간 펜을 또 안 쓰려고 했는데, 자 여기 순서도에서는 이게 0하고 같다 이렇게 의미를 하지만 C 언어에서는 같다는 표시를,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같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줘요. 는 기호 등호를 2개를 쓰는군요. 예, 이게 같다는 표시예요. 같지 않다는 이렇게 씁니다. 같지 않다. 됐어요? 그래서 같으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같으면 곧바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내용을 실행하고, 그렇지가 않으면,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yes라고 이렇게 쓰고 그 밑에 만족하지 않을 때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printf는 그러니까 입력하시는 숫자는 짝수입니다. 짝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출력했죠. 자, 322를 입력을 하면 이거 2로 나누면 나머지 0 나오죠. 그래서 입력하시는 숫자 322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가로넣기 1번, 요거 가로넣기 2번. 점수는요, 그냥 합해서 한 문제 5점이었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포문은 가로넣기로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소스로 나왔는데 이 뜻을 알아야 돼요. 포는 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초기값 a는 1, 그러면 a의 초기값이 1이고 반복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반복할 내용입니다. 즉 a가 10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a 뿔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뿔뿔이란 말은 일씩 증가하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일 때 한 바퀴 돌고요. sum 플러스는 a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써요. sum은 sum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C 언어 문법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sum하고 a의 값, 예를 들어 a가 1이면 sum 0이죠, 초기값. 0하고 1하고 더해서 그 결과를 sum에다 넣어. 그럼 sum은 1이 기록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a 뿔뿔이니까 a가 하나 증가돼서 2가 돼요. 그럼 2가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네. 또 내려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sum에는 a의 값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요. 그럼 언젠가 a가 증가가 돼서 100이 됐다고 합시다. 100. 하나 증가해서 100. 100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내려와요. 또 돌아요. 한 바퀴. 그러면 이 sum에는 100까지 합계가 누적이 되겠죠. 올라가요. 올라가서 a 뿔뿔에서 101이 돼요. 101이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아니요. 아니니까 반복문을 실행하지 않고 곧바로 이 밑으로 쭉 내려와요. 그래서 프린트를 내서 답, 그동안 sum이 누적한 값 출력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합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소스가 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네. 이때 중요한 거는 폼은 쓰는 거 요거 문제 어려우면 요거 가로 넣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사이사이 세미콜론 찍는 거. 그 다음에 while문도 반복의 역할을 한다. 똑같은 역할입니다. while도 알아둬요. 반복을 한다는 거. while은 근데 자동으로 일씩 증가하는 기능이 없어요. 조건만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는요, 자바는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클래스라는 게 먼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베이직 1 이러면 클래스 이름이 베이직 1이고, 이 클래스 안에 메인 함수가 있는데 자바에선 함수라는 말 대신에 메서드라고 불러요. 메인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에 가로 열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 실행할 내용 시스템 .out .println 이렇게 쓰면 돼요. 화면에 출력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대한 가로 반드시 닫아야 되고요. 이게 자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2과목은 제가 이 모든 문법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구조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참조하셔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과값이 얼마인지 쓰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2문제 나왔는데 2문제 다 결과값을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바를 아예 모른다면 그 자바 문법을 좀 살짝만이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러시는데 연산자 그 다음에 반복문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if 얘도 if 있어요. C하고 문법이 거의 똑같아요. if, for while 이런 애들 있죠. 요 정도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C를 들으시면 돼요. C 언어 공부하면은 여기 이렇게 제가 썼죠. 이것처럼 자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C 문법 익히면 자바도 if니 for니 while이니 다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과목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이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범위가 좀 넓어요. 예. 그리고 좀 생소하게 생각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이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휴대폰, 스마트폰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테스트를 한다니까요. 막 이렇게 영하 50도에 얼려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일부러 막 돌로 막 찍어봐요. 스마트폰을. 얼마나 액정이 잘 깨지나. 막 이런 거. 강도 실험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 이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먼저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정해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요것을 검증하는 게 테스트의 목적이 있습니다. 테스트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애들은 시험에 언젠가 출제가 되겠죠. 특히 여기서 오류 부재 궤변이라든가 살충제 패러독스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한 모든 에러를 다 잡아내는 테스트 기법은 없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결함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특정한 모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소프트웨어에 테스트를 했는데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퍼펙트한 건 아니란 얘기죠. 결함이 완전히 없다고 말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살충제 패러독스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 즉 테스트를 하기 위한 어떤 평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결함, 즉 에러가 나도 에러를 못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는 정기적으로 새롭게 평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똑같은 시간 나 30분밖에 없어요. 이제 시험 시간 30분 후에 시험 봅니다. 이러면 이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이걸 봐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이 두 개. 그러니까 테스트 기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이트 박스하고 블랙 박스예요. 화이트 박스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쉬울까요? 자, 박스가 있어요. 안이 투명하게 보이는 박스예요. 이게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는요. 안에가 안 보여요. 시커매서 안 보여요. 그럼 시커매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안 보이면 주변의 거를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블랙 박스고 화이트 박스는 오로지 이 안에가 너무 잘 보이니까 어때요? 주변의 내용을 안 보고 안에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설명을 드리죠. 화이트 박스는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짰는지, 즉 이 흐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조건을 만났는데 이 조건에서 제대로 처리를 이 조건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혹시 잘못된 경로를 돈 건 아닐까? 이 프로그램의 구조, 이것을 테스트하는 게 화이트 박스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개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테스트가 화이트박스. 얘는 설계된 절차에 초점을 맞춘 구조적 테스트로 프로시저 설계의 제어 구조를 사용해 검사 사례를 설계하며 테스트 과정 초기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어 구조에 따라 선택, 반복 등의 부분들을 수행하므로 논리적 경로, 즉 프로그램 흐름을 점검한다고요. 모듈 안, 즉 프로그램 그 소스, 작동을 직접 관찰합니다. 원시 코드가 바로 뭐냐면 C, 자바,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 코딩한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프로그램 원시 코드의 논리적 구조를 커버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한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바로 이거예요. 화이트박스 기법의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요. 무조건 경로가 들어가죠, 여러분. 기초 경로, 제어 구조, 보이죠? 데이터 흐름 검사. 기초 경로가 먼저 일단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경로, 요거 구조. 네, 이걸 따져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흐름 검사 보이죠? 예. 제어 흐름, 제어 구조라고 나왔는데 제어 흐름 뭐 똑같아요. 얘는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를 차근차근히 그래프로 그렸어요.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정의하고 데이터 사용 현황, 데이터가 없어지는 거 소멸 이런 과정을 추가한 게 데이터 흐름 검사예요. 그 다음에 경로, 조건 검사, 루프 검사, 분기 테스트, 분기 검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화이트박스예요.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블랙박스는 뭐냐면 안이 안 보인다 그랬죠, 제가. 안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 돼요? 오로지 바깥의 내용을 볼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입력을 어떻게 넣을 거지? 입력 데이터 갖고 와봐. 에러가 날 확률이 있나? 그래서 넣어서 이 안에 구조는 못 봐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구조 이런 거는 전혀 블랙박스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무튼 이 안에서 그러면 처리가 돼서 출력됐어. 출력이 왜 이 모양이지? 출력. 입력과 출력. 여기에 신경을 온통 쓰고 있는 기법이 블랙박스예요. 됐죠?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이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는 거야? 답만 맞게 나오면 어때요? 좋아. 그래서 얘는 기능 중심이고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테스트 기법이에요. 블랙박스 테스트입니다.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가 수행할 특정 기능을 알기 위해 각 기능이 완전히 작동되는 걸 입증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위주 또는 입출력 위주의 검사. 됐죠? 자, 종류에는 동등분할 검사, 경계값 분석,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오류 예측 검사, 비교 검사 이런 게 해당됩니다. 이 종류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이번에 나온 거 따끈따끈한 거 보여드리죠. 아래에서 소프트웨어 내부 소스 코드를 테스트하는 기법인 화이트박스 테스트. 자, 이게 아닌 걸 모두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몇 개를 고르라고 시원하게 말해주면 좋은데 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완벽하게 알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풀기 힘들어요. 그죠? 제어 흐름 뭡니까? 화이트박스. 분기 테스트 화이트박스. 경계값은요? 블랙박스. 경로는요? 경로가 나면 화이트박스. 흐름은요? 경로, 흐름 다 화이트박스. 비교는요? 블랙. 따라서 블랙은 디귿하고 비읍. 그래서 답에 디귿, 비읍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런 문제 전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단계별 소프트웨어 검사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알아둬야 돼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인수. 단위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별로 조그만 프로그램 단위로 이렇게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통합은 이러한 조그만 단위의 애들을 묶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요. 이렇게 이거 묶었으면 또 다른 모듈과 또 하나 묶어서 이렇게 테스트. 이게 통합이에요. 아, 규모가 크구나. 예.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이렇게 되면 완성된 제품이 나오겠죠. 그 시스템 단위로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수검사, 확인 테스트라고도 불러요. 얘는 개발자가 이제 테스트 다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사용자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려고 하는 거죠. 사용자 요구사항 만족시키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테스트합니다. 여기 종류가 형상검사, 알파, 베타 있는데 알파와 베타를 알아두세요. 알파는 제한된 환경이에요. 즉 개발자들이 있는, 즉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환경에서 사용자가 와서 사용자 특별히 테스트를 하는 한 10명 정도만 뽑아서 10명한테 야 우리 제품 개발했으니까 니네 써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개발자도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이루어지는 거 이걸 알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베타는요. 이 프로그램을 진짜로 사용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실무에 사용하라고 나눠줘요. 우리 베타 버전 들어본 적 있죠? 프로그램, 게임 베타 버전, 베타판. 그게 베타 검사예요. 즉 실제 업무에서 이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막 실행해봐요. 그러면 뭡니까? 예기치 않은 오류들이 발생하겠죠? 그런 거 개발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형식. 이걸 베타라고 부릅니다. 베타 테스트 또는 베타 검사. 됐죠? 알파와 베타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SQL이 나오는데요. SQL 언어는요. SQL 활용은 SQL 문법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SQL 명령어 분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일단은 한 문제 건질 수 있죠. SQL 명령어는요. 데이터 정의, 데이터 조작, 데이터 제어, DDL, DML, DCL로 나뉘어져요. DDL은 스키마, 도메인, 테이블, 뷰, 인덱스를 정의하거나 정의할 땐 create, 그 다음에 정의된 테이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애를 구조를 변경할 때 alter라는 명령문을 씁니다. 구조 변경이에요. 리모델링. 그 다음에 아이고 이 테이블, 이 뷰 다 구조를 없애버릴 거야. 삭제하고 싶다. 드롭 이렇게 써요. 그래서 테이블, 뷰, 도메인, 인덱스를 만들어요. create, 구조를 바꿔요. alter, 완전 없앨 거예요. 드롭. 이 세 가지가 데이터 정의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조회한다든가 레코드를 추가한다든가 레코드를 삭제한다든가 변경할 때 조작어 DML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DML은 테이블에서 필요한 레코드를 검색할 때 select, 그 다음에 from 뒤에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where 조건, 그 다음에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한다. insert 나와요. insert into 잊지 마세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values 여러분이 추가할 데이터 값들. 그 다음에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where 조건.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레코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합니다. 업데이트 테이블 set하고 변경할 내용을 써주면 돼요. where 조건. 됐죠? 조건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제어. 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권한을 부여하세요. grant. 권한을 뺏어버리세요. revoke.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SQL의 구조예요. 분류입니다. 이 분류를 알면 이번 시험에 나온 거 SQL 데이터 정의어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제거하는 명령 뭐였어요?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자, 테이블
맨 처음에 생성합니다. create, 구조를 변경해요. alter, 지워요. 뭐라고요? drop. 그럼 답이 드롭이에요. 그렇습니다. drop, D-R-O-P 이렇게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정의어 중에 create 나왔죠? create은 여러분 가로 넣기로 시험에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create table, 테이블을 만들겠다. create table. 그 다음에 스키마를 만들겠다. create schema. 그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겠다. create index. 뷰를 만들겠다. create view 하고 뷰 이름. 테이블은 테이블 이름. 됐죠? 그래서 create table,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기본 키가 있으면 primary key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기본 키를 지정할 필드 이름, 속성 이름 쓰면 돼요. 그 다음에 foreign key는 외래 키, 아까 참조 키 이렇게 불렀죠. foreign key 이렇게 쓰고 외래 키를 지정하면 됩니다. reference는 foreign key는 다른 테이블을 참조한다 그랬죠. reference 참조할 테이블 이름 가로 열고 그 테이블에 참조할 속성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뷰로 들어가면요. 뷰의 뜻을 알아두시면 돼요. 뷰는 원래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기본 테이블이 있는데 그 기본 테이블에서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 보안 유지 측면에서도 뷰가 사용되는데 업무에 필요한 것만 쪽쪽쪽 뽑아서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하나를 별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것을 뷰라고 불러요. 예. 자,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는 가짜 테이블, 가상의 테이블이다 이거죠. 실제로 없는데 테이블처럼 쓰이는 거, 뷰. 됐죠? 보이는 거, 뷰. 됐죠? 그럼 뷰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create view 하고 뷰 이름. 됐죠? 자, 여기 보세요. create view. 자, 여기 고객 정보 테이블이 기본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에서 고객 등급이 A 등급인 애들만 모아서 그들의 고객명과 전화번호만으로 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우수 고객이라는 이름의 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create view, 뷰 이름이 뭐라고요? 우수 고객. 우수 고객 안에 들어갈 필드 이름은 뭐예요? 고객명, 전화번호 쓰고.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고객 정보 테이블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정보, 자, 여기 여러분, 고객 정보로부터 조건이 있어요. where 다음에 조건이에요. 고객 등급이 A 등급인 애들만 고객 정보 테이블로부터 고객 등급이 A 등급인 애들의 고객명과 전화번호를 빼서 화면에 표시해달라. select. 그러면 얘네들을 표시하겠죠. 이렇게 갖고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것을 가져옴으로써 우수 고객을 만들어라. 뭐뭐로써 as. 그래서 as select. 이거 잊지 마세요. as select. 그리고 명령 구문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학생 테이블에서 2학년 학생들의 성명, 사진, 학년으로 구성된 뷰를 출석부라는 이름으로 생성하고자 한다. 출석부 뷰를 생성하는 SQL문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create view 출석부, 이게 뭐예요? 출석부란 뷰를 만들겠다. 어떻게 학생 테이블로부터 성명, 사진, 학년을 가져옴으로써 이 안에 뭐 들어가요? as select. 띄어쓰기 잊지 마세요. as select. 쓰면 돼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소문자로 as select 이렇게 써도 되고 대문자로 이렇게 써도 되고 여러분 편한 대로. 됐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 이게 다인가요? 예,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에 이번에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와 또 우리 그 실기 과목 모든 내용들을 아주 빠르게
슉 정리했다고 할까요?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1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해요.